해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 그게 어떤 건지를 지금부터 1년 내에, 1년도 사실은 짧아요. 조직하고 분석하고 제도 만들고 공간 구하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1년 안에 해내야죠. 네. 네, 이번에는 추첨을 하겠습니다. 네, 추첨해 주시면. 네, 미디어 오늘 장슬기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미디어오늘의 장슬기입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허위 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 배액배상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이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비판 보도를 막기 위한 봉쇄 소송으로 이제 감시 견제 기능이 위축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이 언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기 때문에 추석 전에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네.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제4부, 입법행정사법에 의한 제4부라고 불리죠. 그래서 특별한 보호를 해요. 헌법에도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아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보도하다가 가짜 뉴스는 아니고 오보할 수도 있는 거지. 오보하면 고치면 되지 뭐. 그게 상식이죠.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돼야 이제 국민들의 주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성숙되죠. 정말로 중요해요. 언론의 역할은, 표현의 자유는. 그런데 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가지고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죠. 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그러면 그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되겠죠. 또는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이 억울한 일을 당하겠죠.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가지고 특혜를 누리는 거죠.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미국이 표현의 자유를 아주 잘 보호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무슨 4글자 언론사인데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대선이 부정선거다. 네. 이거 주장하다가 한 군데에서 소송당해가지고 거기가 930억 원인가를 물어냈다고 제가 보도에 난 걸 봤거든요.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헌법적 차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한다고요. 그게 아마 자동 투표기 공급 회사가 소송을 냈는데 930억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던 것 같아요. 그거 상식이 당연한 거죠.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정의 아닙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저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당했죠. 무려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화천대유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어요. 유명해져가지고. 그게 뭔 짓입니까?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그랬을 건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들었어가지고 일부러 그런 거죠. 나하고 화천대유 대장동 관계에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아들이 그 회사 취직했다고 이름까지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인생을 망쳐놨죠. 남의. 수없이 많아요 이런 거.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형사처벌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리고 언론만 이러는 게 아니다. 요즘은. 언론 말고 무슨 유튜브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 해놓고 그거 막 관심 끈 다음에 슈퍼챗 받고 광고 조회수 막 올리면서 돈 버는 데 있잖아요. 법원에 재판 받으러 가면서 막 방송하면 막 몇천만 원 들어오고. 좀 그러고 있잖아요. 그걸 가만 놔둬야 되냐. 저는 당에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는 중인데, 첫째로 언론만을 타겟으로 하지 마라. 안 그랬으면 좋겠다.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지 않냐. 그냥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를 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조작하거나 이러면 그거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그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 배상은. 두 번째는 그 일부러 그런 거하고 실수한 건 다르다. 중대한 과실이든 말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중대한 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데. 그러니까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엄격하게 하되 아주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 그러니까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명확하게 얘기에 들어오면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해가지고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거는 못하게 하자. 그리고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뭐 제가 입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어요. 중과실은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명백한 사안으로 제한하고 언론을 타겟으로 하지 말고 일반적 배상을 하게 하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과격한가요? 매우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표정이 영 아닌데. 네. 네. 이번에도 제가 속도 조절에 그닥 성공적이지 못한 듯합니다. 알았어요. 네. 그 사회문화 기타 분야에도 사실 독립언론의 질의 영상이 따로 준비되어 네. 있습니다. 영상 시청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후생태 전문 비영리 독립언론 사라지구의 임병선 기자입니다. 사라지구가 취재하는 온배수 관련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전소 냉각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배출 기준이 사실상 없고 수온 규제도 없어 어민들과 갈등이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다른 대통령이 직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무산됐습니다. 온배수 문제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아주 간단하게 돼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할 일 이게 있긴 한데 다른 질문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쨌든 수온 규제, 발전소 수온 규제 때문에 규제가 없다 보니까 이제 어민들 피해가 있고 그러니까 생태계가 바뀐 거겠죠. 그래서 뭐 배상 판결도 나고 막 그러던데 어쨌든 뭐 근본적으로 배출 온도 또 배출 물질 규제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질문도 하신 것도 있고 또 뭐 제가 다른 루트로 이 얘기도 들은 게 있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좀 지목을 해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총간사이신 심원기 간사 질문을 제가 하나 받아볼까요? 네. 자금을 활용한 좀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여하튼 국내 주식이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 우리 국민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매우 불신하는 것도 사실이고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생겨나고 그 신뢰가 생겨나는 만큼 이제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거죠. 다는 아니고 일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뭐 수요 부족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드는 게 예를 들면 왜 국내 연기금들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그렇게 낮으냐.
왜 외국 주식만 잔뜩 사냐? 예, 그 문제 제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에? 왜 그러냐? 진짜 나도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유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막 꽤 뭐 그렇듯하게. 일정 시기 한 20, 30년 후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30년 뭐 이 정도 후에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이제 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연금 기금 잔고가 줄어드는 상황이 곧 온다. 이렇게 쭉 늘어나다가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 온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 그러면 불가피하게 현금화를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국내 주식을 팔면 주가가 폭락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팔아야 될 주식을 아예 안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엄청난 결단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 뭐 그럴듯해 보이긴 한데. 아니, 그건 30년 후의 일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전에 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내린다는 얘기는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꼭 올랐다 내려서 안 산 상태가 되면 손해 아닌데? 그리고 2, 3년, 10년 동안 최소한 주가는 올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이론적으로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현금화, 기금이 줄어들 경우에 현금화를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그때 안 팔기 위해서 지금 안 산다. 그런 논리예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연기금 운영 담당자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진짜냐고?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국내 연기금이 아마도 저는 그것보다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저는 원래 말한 건 꼭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제 말에 권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시한 것도 꼭 챙겨요. 갑자기 제가 어느 시점이 지났나요? 갑자기 물어봐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이거 주식시장도 어떤 주가 조작, 뭐 이런 거, 뭐 이상한 부정공시, 이런 거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주 엄격하게 이제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 확실히 보여주려고 합니다. 진짜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습니다. 아주 합동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고 그리고 저것도 하라고 해놨어요. 지금 주가 조작을 해서 이익 본 것만 이제 몰수하는데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죠. 이미 그 제도가 있는데 너무 잔인하다고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 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한다. 이 방송 보시는 주가 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로는 조심해서 하지 마세요. 네. 네. 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끝내겠습니다. 저한테는 좀 정면에 좀 더 하세요. 네, 조금 더 갈게요. 여러분이 괜찮으시면. 네. 저기 끝에서 세 번째 계시는 앞에 제가 표를 보니까 박훈상 기자신 것 같은데요. 네네. 예, 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 정책과 국내 원전 정책을 넘겨받아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 축소되고 수출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신규 원전 증설은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탈원전 해기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제가 안 그래도 김성환 장관한테 물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제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데이터 센터에 예를 들면 인공지능 적용하거나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거나 이런 데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듯하죠.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맹점이 있어요.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최하 15년 걸립니다. 원자력 발전소 짓는데 15년 걸리고요. 원자력 발전소 질 데가 없어요. 딱 한 군데 있어요. 지으려고 하다가 만대. 그것도 한 개 있어요. 근데 거기도 지어서 실제 가동하려면 15년 걸려요. 15년. 지금 SMR이라고 이제 소형 원전, 소형 모듈러 원전이라고 그러죠. 그건 기술 개발은 아직 안 됐죠. 근데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입니다. 화석 에너지를 쓰려고 그러면 그건 이제 소위 탄소 제로, NDC 이런 것 때문에 추가로 화력발전소 건설할 수가 없어요. 현실 실현 가능한 방법은 재생에너지예요. 풍력, 태양광. 그래서 거기 우리는 집중할 거고 이제 거기 태양광, 재생에너지 산업을 이제 대대적으로 키워야죠.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전력망도 깔아야 되고. 김성한 의원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철저히 실용주의자인데 저도 안 그러겠지만 상대 쪽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깨놓고 한번 얘기를 합시다. 10년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이나 돼야 질동말동인데 그게 대책입니까? 지금 당장 풍력 발전에 뭐 태양광 이건 1, 2년이면 되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지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원전도 있는 거 써야죠. 그래서 뭐 가동기간 지난 것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확인되면 뭐 연장해서 쓰고 짓던 거 잘 짓고. 그래서 이게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서 쓴다라고 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뭐 SMR 그 다음에 원전 뭐 2기든가 그거 하는 전기 기본계획, 전기 기본계획. 뭐 그걸 제가 당에 있을 때도 뭐 한다니까 하라고 그러세요. 뭐 그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되지도 않을 거. 그래서 그때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하고 끝났죠. 안 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원래 계획대로 그냥 하면 되지. 이걸 뭐 지금 당장 할 거냐, 당장 하면 될 걸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현실을 정확하게 놓고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고 하면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어디다 질 건데요? 수십 메가가 추가로 필요한데 수십 기가와트가 필요한데 이거를 원자력 발전소를 하려면 원자력 발전소 30개를 넘게 지어야 되는데 그거 어디다 질 건데요? 그 엄청난 에너지 요구량을 결국은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빨리 그걸 대비해야지. 탈원전이냐 감원전이냐 에너지 믹스냐 이런 거 가지고 왜 싸웁니까? 그냥 필요하면 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성 확보 안 되면 안 하고 열심히 노력해보고 실용적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부 얘기도 그런 논란이 있던데요. 야, 환경부가 에너지를 담당하면 그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그러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서 환경부를 갖다 붙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생각하기 나름이죠. 환경부에다 그걸 떼다 붙였는지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서 환경부하고 합친 건지 그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안에 소위 지능부서, 그러니까 에너지부, 에너지 차관, 환경부서, 규제부서, 환경 담당 차관, 이 한 부서 안에서 막 갑론을박 해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거하고 아예 독립부서가 돼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이러는 거하고 어떤 게 낫습니까? 심지어 그 얘기도 하던데
국무총리가 뭐 권한이 커져서 좋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원래 각 부처는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기재부에서 예산처를 띄어가지고 총리 산하로 만드나 총리 지휘를 받는 기재부 안에 예산실이 있으나 뭔 차이가 있어요? 예, 그거를 분절적으로 대립적으로 보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모든 국정은 최종적으로 대통령 관할 아예 전부 다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 갈라지느냐? 그럼 여기서 부처 안에서 갈라질 수도 있고 부처 단위로 갈라질 수도 있고 대통령 안에서 통합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저는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낫겠다. 시간 절감,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 들면요. 우리가 전기차를 많이 쓰자고 전기차 보조금을 줬죠. 여러분도 아마 보조금 받아 샀을 거예요. 그 예산이 몇조 원씩 들어갔어요, 1년에. 근데 그걸 환경부가 관할을 했는데 산자부가 한 게 아니고 환경부가 했어요. 뭐 환경과 관련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실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몇 년 동안 지금. 그게 국가가 보조금을 주고 전기차를 진흥을 하면 국내 전기차 업체가 혜택을 보고 전기차 업체가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결론은 중국 버스 전기차 업체가 싸그리 국내 전기차 업체를 다 먹어버렸어요. 국내 전기차 업체는 다 사라졌어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환경부가 국내 산업 발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환경 보존 측면만 생각하면서 예산을 집행한 거예요. 산자부는 당연히 그걸 지적을 했어야죠. 이거 이래 하면 안 되고 국내 산업, 국내 전기 버스에 더 혜택을 주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야 되잖아요.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막 서로 싸우면 대통령이 조정해가지고 그 국내 버스 전기에 혜택을 주든지 해라 라고 했어야죠. 결국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돈을 수조 원을 뭐 10수조 원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전기버스 업체만 배부르게 됐죠. 국내 전기버스 업체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놔두면 안 되죠. 차라리 재생에너지 담당 부서하고 환경부서가 그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야죠. 그랬으면 이 일이 안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에게 산업부 장관은 사장에게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걱정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싸우면 어떡할 거냐고.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 편 들고 산업부 장관이 사장 편 들고 그 둘이 싸우면 어떡할 거냐고. 싸우라고 제가 그렇게 뽑아놓은 거예요. 장관이 싸워야 현장에서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웁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사용자 편 드는 참 노동부 장관이 사용자 편 들고 산업부 장관도 사장 편 들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국무회의에서는 조용하죠. 오만하죠. 서로 잘 지내고. 그런데 현장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들이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된 거죠. 국무회의에서 싸워줘야죠. 이해관계 조정을 해야지. 이것도 좀 환경부와 기후에너지부 관계도 비슷하다.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그리고 우리 사회자님. 네. 지금 질문 못 해가지고 지금 오늘 제가 몇 개 했어요 질문? 지금 세고 저번보다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시간 괜찮은데. 네. 대통령께서 안 그래도 지목할 수 있는 권한 드립니다. 아 그래요? 나 지목하는 네. 게 싫은데. 네. 네, 좀 패널이 그래요? 좀 쓰러지고 있어서. 제가 기가 세서 그런가 본데. 네. 네, 대통령께서 그러면 네. 해주시면. 그러면 왼쪽 앞에 네, 맨 끝에. 네. 제가 지금부터 아주 짧게 대답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럴드 경제 서영상 기자입니다. 대통령님은 과거 후보 시절 상속 과정에서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는 일 없겠다 하면서 상속세 완화를 시사하신 바 있습니다. 네. 최근 고령화가 심화되며 상속 증여세는 국민 누구나의 관심인데요. 이 상속 증여세와 관련해서 대통령님의 입장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뭐 저는 입장 변화된 건 없어요. 일반적 상속세율을 낮추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다.
다만 공제, 그러니까 수도권, 특히 서울이죠. 서울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뭐 어쨌든 아주 오래전에 설정한 그 28년 전인가 뭐 그렇다고 해요. 그때 배우자 공제 5억이든가 그 다음에 일괄 공제 5억, 그래서 10억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그 가족들이 배우자와 자식들이 남았는데 그 집이 10억이 넘으면 이제 남는 부분에 대해서 30-40%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집 팔고 떠나야 되는데 너무 잔인하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그 죽었다는 이유로 아무 수요 없이 갑자기 세금을 내야 돼서 내쫓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보도를 제가 봐서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집에서 그냥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 뭐 돈 번 것도 아닌데. 라고 해서 나온 게 그거죠. 네. 일괄 공제, 그 다음에 배우자 공제 금액을 올리자. 그래서 이사 안 가고 살 수 있게는 해주자. 라고 했는데 임광연 의원이 그때